이번 일 잘 처리되면 지분은 잘 넘겨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준혁 씨. 제 남편 깨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요즘은 서점 문을 열지 못한 지 2달째거든요.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반쯤 걸리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인데 저는 늘 1시간 전에 도착해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 들려 있고요.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10시가 되면 7층으로 올라갑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를 걸어가면 발소리만 쩌렁쩌렁 울립니다. 복도 끝 312호실. 그곳에 제 아들이 누워 있어요. 윤태민, 35살입니다. IT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죠.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큰 회사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제법 이름 있는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아들이 2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기계 소리가 들려요. 삐, 삐, 삐. 심장 박동을 알리는 소리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도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침대 옆으로 다가가면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보여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태민아, 엄마 왔어. 매일 같은 말을 건넵니다. 대답은 없죠. 그래도 말을 걸어요. 혹시 들릴지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손이에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등을 닦아주고 손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레 펴줍니다. 손톱도 깎아주고 머리카락도 빗겨주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거든요. 창밖을 보면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태민이가 이런 날씨를 좋아했을 거예요. 주말마다 등산을 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태민이는 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11시쯤 되면 며느리가 옵니다. 장서연, 32이에요. 태민이와 결혼한 지 5년째죠. 회사에서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능력 있는 여자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를 보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정중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기 시작해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접촉은 최소화하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위생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니, 그냥 손을 좀 닦아준 거야.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요즘은 그 정도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남자는 뭔가를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병원 복도에서 저런 거래를 하는 걸까요? 제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를 소개했어요. 회사 관계자세요. 업무 때문에 잠깐 만난 거예요. 남자는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를 하고 남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급하게 병실로 돌아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응, 그래. 조심해서 가. 며느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내내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저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민아, 엄마 내일 또 올게. 꼭 깨어나야 해. 알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죠.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다시 그 남자를 봤어요. 아까 며느리와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며느리와 저렇게 몰래 만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 속 보온병을 만졌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들에게 먹이지 못한 미역국이에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며느리와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복도에서의 수상한 만남, 서류 봉투,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태민이 회사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이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죠. 사고 이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훈아,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만나고 싶은데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때 병원 근처에서 뵐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낮에 봤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와 복도 끝에서 서류를 주고받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잠이 올까 싶었죠.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오다니 이상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죠.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잡음이 들렸어요. 숨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리더니 곧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요. 태민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었죠. 태민아? 태민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분명 태민이는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엄마,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35해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였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병원에 있는 거야? 엄마, 침착하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의식 돌아왔어요. 일주일 전쯤요. 뭐? 그럼 왜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야? 엄마,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일부러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다면 당연히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숨긴 걸까요? 무슨 소리야, 태민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서연한테는 절대로요. 며느리 이름이 나오자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아내한테 숨기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 서연 옆에 있는 그 남자 조심하세요. 박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낮에 봤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복도에서 며느리와 서류를 주고받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엄마, 그 사람은 제 회사 공동 창업자였어요. 예전에 같이 회사를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경영 방침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갔거든요. 태민이의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엄마, 제 사고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엄마,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전화가 길어지면 위험해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거든요. 태민아,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봐. 엄마, 제 서재 기억하시죠? 거기 책장 옆에 서랍장 있잖아요. 두 번째 서랍 열어보세요. 거기 USB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USB?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회사 관련 자료예요.
그리고 제 사고 전날 녹음 파일도 있고요. 엄마가 그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요. 태민아, 너 괜찮아? 힘들어? 엄마, 저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끊어야 해요. 잠깐만, 태민아.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금방 갈 수 있어. 안 돼요, 엄마.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위험해져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누가 위험하다는 거야? 엄마, 일단 USB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김도훈한테 연락하세요. 도훈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같았습니다. 태민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끊어야 해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태민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제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 했죠. 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태민이가 결혼하고 나간 뒤에도 그 방은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아들이 가끔 집에 올 때 일하던 공간이었죠. 불을 켜자 책장과 책상이 보였어요.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책장 옆에 낮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구류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수첩과 명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구석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USB를 집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아들이 말한 그 진실이 여기 담겨 있는 걸까요?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를 꽂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엑셀 파일이었어요. 파일명은 재무제표 수정본이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봤지만 저는 숫자를 잘 몰랐어요. 복잡한 표와 그래프만 가득했죠. 다음은 워드 파일이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열어보니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마지막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날짜가 사고 전날로 되어 있었죠.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 목소리 둘이었죠. 한 명은 태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준혁 형, 이건 아니잖아요. 태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태민아, 사업이 원래 그런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상대방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형, 이렇게 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투자자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게 아니야. 잠깐 시간을 버는 거지. 다음 분기에 실적 좋아지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게 확실해요? 만약 안 되면 어쩌려고요? 그땐 너도 책임져야지.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한 번 더 들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태민이와 누군가가 회사 일로 다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박준혁이라는 사람인 것 같았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들이 이런 걸 녹음해뒀을까요? 그리고 이게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까 걸려왔던 전화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울렸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밖은 깜깜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박준혁이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죠. 낮에 봤던 그 남자가 며느리와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민이 말대로 김도훈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갔죠. 누웠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아들을 해치려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꾸만 박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김도훈과 약속한 시간은 점심때였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태민이네 집에 가는 거였죠. 며느리는 평일 낮에는 회사에 있을 테니 집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이네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어요. 신혼 때 산 집이었죠. 저는 예비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결혼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하나 만들어준 거였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웠죠.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향했어요. 태민이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과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회사 관련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USB 말고 다른 것도 숨겨뒀을까요? 혹시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문구류, 명함,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죠. 책장도 뒤져봤어요. 책들 사이사이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찾았을까요? 지쳐서 책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책장 옆 작은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낡은 앨범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태민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졸업사진,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앨범이었죠. 펼쳐보니 대학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 MT 가서 찍은 사진, 졸업식 사진. 앨범을 다시 덮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뒷표지가 약간 두꺼운 것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안쪽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뒷표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작은 봉투가 나왔어요. 종이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검은색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손에 쥔 메모리 카드는 손톱만큼 작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쓰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요? 왜 태민이가 이걸 숨겨둔 걸까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거든요. 점심시간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도훈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훈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어요. 태민이와 대학 동기였고 회사에서도 함께 일했죠. 사고 이후 자주 병문안을 와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도훈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도훈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전화하실 때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USB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도훈아, 이것 좀 봐줄래? 도훈이가 물건들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건가요? 태민이 서재에서 찾았어. USB는 어제 찾았고 메모리 카드는 오늘 아침에 찾았지. 도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태민이한테서 연락 받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태민이가 저한테도 연락했거든요. 며칠 전에요. 정말? 네. 저한테 어머님을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하라고 했죠. 도훈이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내가 봤는데 회사 서류 같더라고.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었어. 맞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도훈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 태민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박준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들한테서 들었어. 예전 공동 창업자였다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태민이 회사를 노리고 있어요. 도훈이의 설명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준혁은 3년 전에 회사를 나갔어요.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태민이가 회사 재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게 박준혁이었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태민이는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묘해요. 도훈이가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찾았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같던데. 블랙박스요? 도훈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혹시 사고 당일 차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했다고 들었는데 파손되어서 복구가 안 됐다고 했거든. 그런데 태민이가 따로 빼둔 거군요. 도훈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카페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몇 분간 작업하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도훈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나왔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동영상 파일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파일이 있네요. 재생해 볼까요?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차 안 풍경이 보였어요. 태민이가 운전하고 있었죠. 날짜를 보니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화면 속 태민이는 평소처럼 운전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태민이가 블루투스로 받았죠. 여보세요? 태민 씨, 나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준혁 형? 박준혁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강남 쪽으로 가는 중인데요.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곤란해. 직접 보고 얘기할게. 한강대교 밑으로 와. 지금요? 저 약속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야. 10분만. 태민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민이가 차선을 바꿔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얼마 후 한강변 도로가 나왔습니다. 차가 별로 없는 한적한 구간이었어요. 태민이가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SUV 같았습니다. 그 차가 태민이 차 바로 뒤에 붙었어요. 태민이가 룸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붙어? SUV가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들이받았습니다. 태민이가 놀라 소리쳤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태민이가 핸들을 잡으려 했지만 SUV가 다시 들이받았어요. 이 미친. 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태민이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떴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음. 영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이도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도훈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오디오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훈이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음성만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리했습니다. 확실해? 네. 차가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블랙박스는? 확인했습니다. 파손되어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보고될 겁니다. 좋아. 그럼 이제 회사 일을 진행하면 되겠군. 장 이사님이 협조하고 계십니다. 곧 주식 이전 서류에 서명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를 잘 설득해. 남편 없이 혼자 회사 운영하는 건 무리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그가 제 아들을 죽이려 한 거였어요. 아니, 죽였다고 생각한 거였죠. 박준혁?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구나. 도훈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도훈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민이가 아직 깨어났다는 걸 숨기라고 했어. 지금 신고하면 태민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도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며느리를 지켜봐야 해. 녹음에서 며느리 이름이 나왔잖아. 혹시 며느리도 연루된 건 아닐까? 설마요. 장 이사님이 자기 남편을. 모르는 일이야. 저는 USB와 메모리 카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훈아, 이거 안전한 곳에 보관해줘.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몸이 휘청거렸어요. 도훈이가 부축해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반겼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그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준혁을 반드시 벌받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던 모습, 차가 공중으로 떠오르던 순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한산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시간 전이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병실이 보였어요. 태민이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변한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깨어났다는 걸요. 누군가로부터 숨어야 한다는 것도요. 제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한참을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화장은 짙게 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아, 서연아. 일찍 왔네. 네. 회사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업무 보고하듯 말하는 것 같았죠. 태민이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똑같아요. 변화 없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급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저쪽으로 가요. 며느리가 복도 끝 대기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다니요. 병원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해요, 어머니. 한 달에 병원비만 몇 천만 원이에요. 중환자실 입원비, 각종 검사비, 약값.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태민이가 살아있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회사? 태민이가 쓰러진 후로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가는 떨어지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며느리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회사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원비 내고 회사 유지하고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회사를 처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다 살아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돈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장담 못 하신다고 했어요. 이대로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렇지. 회사는 태민이가 평생 읽어온 건데. 저도 같이 읽어왔어요, 어머니. 저도 그 회사 재무이사예요. 태민이만 애쓴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편하시죠. 그냥 매일 병원 오셔서 손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저는 달라요. 회사 꾸려가야 하고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투자자들 설득해야 하고 정신없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 상처받았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어머니가 뭘 도와주시겠어요? 돈이라도 있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태민이 옆에 계셔주시기만 하세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를 끝내려는 것 같았어요. 저 회사 가봐야 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서연아. 제가 불렀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대기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말, 회사를 팔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예전에 서연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명절 때도 꼬박꼬박 찾아왔고 제게 선물도 자주 사다 줬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태민이 회사가 커지고 며느리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서부터였어요. 점점 바빠지더니 연락도 뜸해졌고 만나도 형식적으로만 대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태민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왔어.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너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회사 일도 어렵고 병원비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태민아, 빨리 일어나야 해. 내가 있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링거 교체할 시간이에요.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려 했거든요. 복도 끝으로 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준비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매일 병실에만 오시니까 상관없어요. 제 이름이 나오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는 언제 받으실 건가요? 네,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 그 단어가 제 귓가에 꽂혔어요. 박 사장님, 저 이거 끝나면 보상 확실히 받는 거죠? 네, 믿겠습니다. 박 사장님, 박준혁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박준혁과 거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통화가 끝났는지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며느리가 공모자였던 겁니다. 박준혁과 함께 태민이를 배신한 거였어요. 남편이 죽다 살아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요. 이럴 순 없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프거나 무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아들을 지켜내겠다고요. 박준혁과 며느리를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확고한 발걸음이었죠. 태민이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태민아, 엄마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었어요.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빛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훈아, 급하게 만나고 싶어?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어떠세요? 병원 근처에서 뵙겠습니다. 고마워. 그때 보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들을 지킬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어머니였죠. 창밖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지만 뜨거웠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태민아, 엄마를 봐.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순간 제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이 별로 없었죠.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훈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도훈아, 며느리가 박준혁과 짜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복도에서 들은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 얘기, 박준혁과의 약속. 도훈이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말이세요? 응. 내 귀로 직접 들었어. 도훈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회계 자료였죠. 회사 장부를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태민이가 의심했던 부분을요. 도훈이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브테크에서 넥스트테크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에요. 넥스트테크? 네. 박준혁이 새로 차린 회사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나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총 12억 원입니다. 뭐라고? 여기 승인자 이름 보세요. 도훈이가 다른 줄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장서연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승인한 거야? 네. 재무이사 권한으로 송금을 승인했어요. 모두 며느리 결제 사인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더 문제가 있어요. 뭔데? 이 송금 내역을 보면 날짜가 규칙적이에요. 매달 초 정확히 5일에 빠져나갔어요. 도훈이가 달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금이 사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금액이 가장 컸죠. 3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 전에, 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보여요. 도훈이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전부터 박준혁과 거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단순히 조종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엔 며느리도 공모자예요. 공모자라니? 박준혁이 며느리를 이용한 게 아니라 둘이 함께 계획한 거예요. 태민이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거야? 도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니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이가 서연을 처음 데려왔을 때였어요. 5년 전 가을이었죠. 서연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태민이는 그녀를 무척 아꼈어요. 엄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잘 맞아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저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착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태민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때 며느리의 눈은 진실해 보였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어머님? 도훈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응.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했네.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도훈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도훈이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경찰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증거요. 블랙박스 영상과 이 회계 자료면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해요. 박준혁과 며느리가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말이 맞았어요. 내가 병원에서 며느리를 계속 지켜보겠어. 혹시 또 박준혁을 만나면 증거를 잡아야지. 조심하세요, 어머님.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알아.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때 그 막던 눈빛이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맞이했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억 원, 장서연 승인, 넥스트테크 수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조종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박준혁과 함께 아들을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 거였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용서 못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들을 지켜내겠다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박준혁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며느리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며느리가 왔어요. 오전 10시쯤이었죠. 병실에 들어와서는 태민이를 대충 보고 곧바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아침 9시쯤이었죠. 저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다가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고 간호사실 쪽으로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죠. 며느리가 젊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구석에서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죠.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절대 깨어나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면 안 된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쪽으로 갔고 간호사는 반대편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며느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간호사실로 갔어요. 아까 그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312호실 환자 보호자인데요. 제 아들이거든요. 아, 네. 윤태민 환자분이시죠? 네. 혹시 오늘 링거 교체하실 때 제가 있어도 될까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간호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셔도 상관없긴 한데 특별히 궁금하신 게 뭔가요? 아들이 먹는 약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아, 그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병원을 나와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혹시 아는 병원장님 계셔? 왜요,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서. 이 병원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이면 좋겠어. 잠깐만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도훈이가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이강석 병원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친구 아버님이세요. 이 병원 이사진 중 한 분이시고요. 제 이름 대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석 병원장은 60대 초반의 신사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을 줬습니다. 김도훈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오후 3시 병원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의학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이강석 병원장은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병원장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며느리와 박준혁의 공모, 그리고 오늘 아침 목격한 장면까지요. 병원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이건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병원장이 책상 서랍을 열고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뭔가요? 김지영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간호사를 312호실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다른 간호사로 교체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CCTV요? 네. 물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어머님이 보호자시니 가능합니다.
혹시 또 다른 시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꼭 증거를 잡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붙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장이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병실 전체가 다 보입니다. 녹화는 24시간 되고요.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여? 네.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을 오갔어요. 며느리도 여전히 왔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녹화된 영상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서둘러 병원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병원장이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병실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오늘 오후였죠.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 김지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태민이 침대 옆에서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어요.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이에요. 새 간호사가 배치돼서 제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박 사장님이 자꾸 재촉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회를 봐서 할게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절대 깨어나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약을 좀 섞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영양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건 살인 미수죠. 병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병원장님. 저는 영상을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와 간호사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매일 오시네요. 성가셔 죽겠어요. 노인네가 뭘 알겠어요. 그냥 손잡고 앉아 계시기만 하잖아요. 그래도 신경 쓰여요. 혹시 눈치채면 어쩌죠? 눈치챌 리 없어요. 증거도 없고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병원 측 증인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USB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 정말이세요? 응. 며느리가 직접 말하는 모습이 녹화됐어. 이제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블랙박스 영상, 회계자료, 그리고 병실 CCTV. 며느리와 박준혁의 음모가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맑은 가을 밤하늘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난다고요. 아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브테크 본사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김도훈이 제게 연락을 줬어요. 박준혁이 이사회를 소집했다고요. 안건은 대표 유고에 따른 경영권 이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어, 도훈아.
저는 이강석 병원장님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죠. 회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태민이가 10년 동안 일궈온 곳이었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죠.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응, 준비됐어. 병원장님도 함께 오셨네요. 이강석 병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으로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이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사진 5명, 주요 임원 몇 명, 그리고 며느리 서연과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화장을 진하게 해서인지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박준혁은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양복을 입었는데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마치 이미 이긴 사람처럼요. 제가 들어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왜 오면 안 되니? 내 아들 회사인데.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병원장님과 도훈이도 제 옆에 앉았죠. 박준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오늘 안건은 아시다시피 경영권 이전입니다. 윤태민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새로운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장서연입니다. 현 재무이사이자 윤태민 대표의 배우자죠. 남편을 대신해 제가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재무를 담당하며 회사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투자 유치, 재무 관리 모두 제가 책임졌죠. 앞으로도 남편이 세운 회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준혁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각오입니다. 저 역시 장 이사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 고문으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진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매수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하려는 순간 김도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표결 전에 보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도훈이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준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태민이가 운전하는 장면이 나왔죠.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민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민 씨, 나야. 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영상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한강변 도로, 뒤따라오는 SUV, 충돌음, 비명. 모든 게 그대로 재생됐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 아닙니다. 도훈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윤태민 대표의 차량에서 회수된 블랙박스 원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받았죠.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처리했습니다. 확실해?
네. 차가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준혁과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어요. 며느리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어서 다음 자료를 보시죠. 도훈이가 회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리브테크에서 넥스트테크로 총 12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장서연 재무이사의 승인 하에 이뤄진 거래였죠.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날짜, 금액, 승인자 모두 명확했어요. 이 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닙니까? 회사 돈을 빼돌린 거군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업무상 필요한. 업무상 필요? 도훈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넥스트테크는 우리 경쟁사입니다. 왜 경쟁사에 돈을 보냈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입니다.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와 간호사가 병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이에요. 새 간호사가 배치돼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절대 깨어나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약을 좀 섞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경악과 분노가 섞인 시선이었죠.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박준혁이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준혁 씨, 장서연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박준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돈 때문에.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도훈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보신 대로입니다. 박준혁과 장서연은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사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표는 누가 맡나요? 윤태민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임시로 맡겠습니다. 도훈이의 말에 이 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선생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훈이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태민이한테 가봐야죠. 그래, 그래야겠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민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태민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제 안심하고 깨어나도 돼. 그때였습니다. 태민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태민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태민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도훈이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태민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모든 소송과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늦겨울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빛이었죠. 겨울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햇살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였죠.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커피를 3잔 따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얀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김이 잔 위로 피어올랐죠. 식탁 옆에는 오늘 아침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진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공동창업자 박준혁 장서연 중형 선고 작은 활자로 적힌 기사였죠. 더 이상 크게 다루지 않는 뉴스였습니다. 세상은 다른 일로 바빠졌고 우리의 이야기는 지나간 사건이 됐어요. 저는 신문을 접어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에서 소파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태민아, 커피 됐어. 네, 엄마. 지금 갈게요. 태민이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새벽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이었죠.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온 뒤였어요. 노트북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회사 일인 것 같았어요. 또 일하니? 아직 재활도 다 끝난 거 아니잖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태민이가 일어섰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 식탁으로 왔어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끓인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마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도훈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민 형. 아, 도훈아. 어서 와. 도훈이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죠. 또 일하고 계셨네요, 사장님? 도훈이가 태민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재활 다 끝난 것도 아닌데요. 좀 쉬셔야죠.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태민이가 씩 웃었습니다. 저는 도훈이에게도 커피를 건넸어요. 도훈아, 앉아. 커피 한 잔 하고 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훈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얘는 가만히 있질 못해. 세상이 다시 움직이니까 자기도 움직여야 한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의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훈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님, 커피 정말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세 사람이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맞은편 아파트에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부모가 보였어요. 아이는 노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는 노인 한 분이 신문을 주워들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천천히 신문을 집어들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헤드라인을 읽었죠. 먼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태양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참 평범한 아침이네요. 도훈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평범한 아침이지. 태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죠. 형,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도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보다 엄마가 더 고생하셨지. 태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도훈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의 어둠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밝은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었죠.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돌아갈 생각이에요. 너무 급하게 하면 몸이 안 따라올 테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도훈아. 태민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몸이 데워지는 것 같았죠. 식탁 위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김이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며느리의 냉정한 눈빛, 박준혁의 차가운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우리였죠. 엄마,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간 일들 생각했어. 다 지나갔어요, 엄마. 이제 앞만 보면 돼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교 가는 길이었죠. 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기 꽃집 주인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화분들을 밖에 내놓더니 물을 주기 시작했죠. 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봄이네.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죠. 어머님, 저 이제 출근해야 해서요. 도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네. 형, 오늘 저녁에 또 들를게요. 그래, 고마워. 도훈이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태민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요.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아들아.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창밖의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거실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식탁 위 커피잔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천천히 사라졌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아요.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내니까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평범한 아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으로 가득한 빛이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무게.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